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법원 문을 나서는 바로 그 순간, 제 모든 청춘을 바쳐 성공을 도왔던 전 남편은 제 얼굴에 대고 차가운 비웃음을 날리며 독이 든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 없이 너 혼자 뭘 하겠어. 길바닥에 나 앉아 흙이나 파먹고 살 팔자야. 알겠어. 불과 몇 분 전까지 제 남편이었던 남자 강태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속삭이는 듯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악의와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죠. 그는 만족스러운 듯 하하 소리내어 크게 웃더니 그대로 몸을 돌려 떠나버렸습니다. 법원 앞에 홀로 남겨진 제 눈앞으로 그가 빨간색 스포츠카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 안에는 그의 불륜 상대이자 젊고 아름다운 여자 최윤아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차 문이 열렸다 닫히고 굉음과 함께 차는 달려나갔습니다. 마치 제게 던지는 마지막 조롱처럼 그 차는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에게 헌신했던 10년의 세월과 함께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10년입니다. 한 여성의 인생에서 10년은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긴 시간입니다. 저는 그 10년을 오롯이 강태준이라는 남자, 한때 제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그 남자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게 남은 것이라고는 차가운 이혼, 서류 한 장과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모욕적인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차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고통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들어 위험 있는 법원 건물을 올려다보았죠. 제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강태준. 내가 어떻게 흙을 파먹고 사는지 보고 싶다고 했지. 소원대로 보여줄게. 하지만 결국 흙을 파먹게 될 사람은 아마 내가 아닐 거야. 무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째서 제가 전 남편에게 저런 모욕을 당하고만 있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이유를 아시려면 시간을 거슬러 10년 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제 이름은 서윤서입니다. 제 이름 윤서는 진실되고 아름답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제 삶이 늘 이름처럼 아름답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국내 굴지의 건설그룹 성진건설 서진혁 회장의 외동딸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남들과는 다른 세상, 화려함과 권력의 세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라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황금 세장 속에 갇힌 듯 답답함을 느꼈죠. 저는 평범한 삶, 가문이라는 두 글자에 좌우되지 않는 진실한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던 중 태준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당시 갓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그룹의 협력업체인 작은 회사에서 일하던 신입 건설 기사였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건설 현장 시차를 갔다가 우연히 그를 만났죠. 쨍쨍 내리쬐는 햇볕 아래 땀으로 흠뻑 젖은 낡은 셔츠를 입은 채 까맣게 그을린 피부와 의지로 가득 찬 눈빛을 가진 그에게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는 순박하고 성실했으며 성공에 대한 의지가 강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미친 짓을 저질렀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기로 한 것이죠. 저는 그와 그의 가족에게 제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서울에 올라와 고군분투하는 고아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사는 대저택을 나와 작은 자취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오직 그와 함께하기 위해 두 손뿐인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온갖 방법으로 저를 막으려 하셨지만 결국 딸에 대한 사랑과 제 눈 속의 확고한 의지를 보시고는 한 가지 조건을 걸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전히 그룹의 비밀 주주로 남아야 하며 이 모든 사실은 절대적인 비밀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가거라. 아버지는 비통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세상이 어떤 곳인지 직접 부딪혀 보거라. 언젠가 네가 넘어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그때는 돌아오너라. 이 집의 문은 언제나 너를 위해 열려 있을 것이다. 저희의 결혼식은 몇몇 친한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소박하고 따뜻하게 치러졌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 손으로 선택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한 걸음 물러나 평범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며 남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태준 씨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아버지의 인맥을 이용하고 제가 배운 경영 지식을 활용해 뒤에서 조용히 그를 돕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기사에서 시작해 이제는 잘나가는 건설회사의 대표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좋은 집과 차를 소유하게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지위를 얻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자수성가의 아이콘이라며 칭송했죠. 하지만 모든 것을 손에 넣자 그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순박했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만하고 가부장적으로 변했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타고난 재능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그저 남편의 성공에 기생하는 현실에 안주하는 아내일 뿐이었죠. 그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밖에서 다른 관계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젊고 아름다운 모델 최윤아와 대놓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기려 하지도 제게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혼을 원했고 저를 낳고 쓸모없어진 물건처럼 버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마침내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법원 앞에서도 그의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도 흐르지 않던 눈물이 혼자 택시에 앉아 창밖으로 바쁘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자 뜨겁고 서러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배신한 남자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순진했던 믿음과 허무하게 낭비된 10년의 청춘이 서러워 우는 것이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은 이내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평정심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빠, 저 윤서예요. 집에 돌아가도 될까요? 수화기 너머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다정하고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집 문은 단 한 번도 너에게 잠긴 적이 없단다. 평범한 아내로서의 연극은 이제 끝났습니다. 성진건설 서진혁 회장의 딸 서윤서가 돌아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연극이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직접 대본을 쓰고 결말을 결정할 연극이 말이죠. 과연 윤서는 이 굴욕적인 모욕에 어떻게 맞서게 될까요? 어떤 통쾌한 반전이 펼쳐질 것이며 오만한 그는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 답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시고 여유로운 노후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다음 편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노란 택시는 위험 있는 검은색 철제 대문을 지나 잘 닦인 아스팔트 길로 들어섰습니다. 길 양옆으로는 하늘 높이 뻗은 푸른 농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죠. 그 길을 따라 깊숙이 들어가자 네오클래식 양식의 웅장한 하얀색 대저택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성스럽게 가꿔진 넓은 정원 한가운데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저곳이 바로 제 진짜 집입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진실, 한때 진실하다고 믿었던 사랑 하나를 위해 제가 기꺼이 버렸던 세상. 저는 아무 짐도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 저는 태준 씨가 원했던 그대로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초라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가벼웠죠. 마치 지난 10년간 제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묵직한 원목 대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서진혁 회장님께서 이미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하셨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기셨고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었지만 흐트러짐이 없으셨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또한 여전했죠. 아버지는 급하게 달려와 저를 안아주시거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꼬치꼬치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저를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억누른 분노, 그리고 아주 약간의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왔구나. 익숙하고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들어오너라. 저는 문턱을 넘어 10년 만에 다시 밟는 화려한 저택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도, 중앙홀에 걸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도, 벽에 걸린 값비싼 유화들도.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이 넓은 집에는 아버지와 몇몇의 가사 도우미 분들만 살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도 지난 10년간 외로우셨을 겁니다. 올라가서 쉬거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 집사님이 내 방은 다 정리해 두셨다. 모든 걸 예전 그대로 두었으니 저는 조용히 나선형 계단을 올랐습니다. 제 방은 2층에 있었습니다. 하얀색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가슴 벅찬 익숙함이 밀려왔습니다. 소녀 시절부터 좋아했던 분홍색 공주풍 침대도, 창가에 놓인 하얀색 책상도, 로맨스 소설로 가득 찬 책장도, 아버지 말씀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먼 여행을 떠났던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저에게 10년은 인생의 전부와도 같았습니다. 결혼 생활의 희로애락과 배신의 고통이 담긴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곳의 시간은 마치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침대가에 앉아 부드러운 침대볼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애써 억눌렀던 모든 강인함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얼굴을 파묻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낭비해버린 10년의 청춘을 위해, 짓밟힌 순수한 사랑을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위해 울었습니다. 어느새 들어오셨는지 아버지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위로가 담긴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울어라, 딸아. 실컷 울어. 눈물이 과거의 모든 먼지를 씻어줄 게다. 다 울고 나면 더 강하게 일어서야 한다. 저는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을 때까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쉰 목소리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틀렸어요. 아빠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휴지를 뽑아 제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셨습니다. 틀린 게 아니란다, 딸아. 넌 그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이야. 사랑 자체에는 죄가 없어. 다만 내 마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었을 뿐이지.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고 이내 그분의 눈빛이 아주 엄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다. 과거는 지나갔어.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다. 이제 내게 한 가지 질문을 하마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답해 주렴.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갈 생각이냐? 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평범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조용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돌아올 준비가 되었느냐? 본래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었죠. 아버지는 제게 선택권을 주고 계셨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결정할 선택을요. 나도 이제 늙었다, 윤서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피로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성진건설은 내 평생의 심혈을 기울인 곳이다. 하지만 나 혼자 영원히 짊어지고 갈 수는 없어. 나는 이제 뒤로 물러나 이 사진의 원로들에게 경영을 맡겼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충성스러워도 결국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야. 이 그룹에는 진정한 주인이 필요하다. 우리 서씨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내게는 너 하나뿐이다. 나는 10년을 기다렸다. 네가 진실을 깨닫는 날을, 네가 준비되는 날을. 이제 때가 되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넓은 정원을 내다보셨습니다. 강태준, 그놈이 너더러 나를 떠나면 흙이나 파먹고 살 거라고 했다지. 저는 아버지가 어떻게 아시는지 몰라 깜짝 놀랐습니다. 나에겐 나만의 방법이 있단다. 아버지는 돌아보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서 내 복수를 해주진 않겠다. 그건 너무 시시한 짓이야. 최고의 복수는 내 원수를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다. 그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높은 곳에 서는 것이지. 그가 고개를 아무리 쳐들어도 내 모습조차 볼 수 없을 만큼 높은 곳에 내 말 뜻을 알겠느냐. 저는 침묵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마치 전류처럼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눈물이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더 잘 사는 것, 더 성공하는 것, 나를 버린 그에게 그가 없어도 나는 여전히, 아니 그 이상으로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마. 일주일 뒤 임시 이사회가 열릴 것이다. 네가 동의한다면 너는 그 자리에 성진건설의 새로운 회장 자격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 만약 거절한다면 내 결정을 존중하겠다. 내가 가진 모든 지분을 팔고 우리 둘이 조용한 곳으로 가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자. 선택은 내게 달렸다. 딸아. 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방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복잡한 생각에 잠겨 홀로 남았습니다. 가업을 잇고 회장이 된다는 것, 지금의 저에게는 너무나 거대하고 먼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이혼의 상처를 갓벗어난 제가 거대한 그룹을 이끌 힘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때 태준 씨의 모욕적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 없이 너 혼자 흙이나 파먹고 살 팔자야. 아닙니다. 저는 그 저주가 현실이 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가 틀렸다는 것, 아주 처참하게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겁니다.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 틀어박혀 그룹에 관한 모든 자료, 재무 보고서, 과거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샅샅이 읽었습니다. 10년간 전혀 들여다보지 않았던 거대한 제국의 흐름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 규모와 복잡함에 압도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경영에 대한 열정, 서씨 가문의 피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시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완전히 다른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소박한 원피스가 아닌 정교하게 재단된 검은색 여성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어놓은 이마와 날카롭게 화장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인테리어 디자이너 서윤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는 성진건설의 유일한 후계자 서윤서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그룹 본사의 대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이 사진의 모든 멤버, 부회장님들과 각 본부장님들이 이미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와 함께 이 회사를 일군 아버지뻘의 어른들이셨죠. 제가 아버지 곁에 나타나자 모두들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지난 10년간 저는 공식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회장석으로 걸어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임시 이사회에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제 인생에서 그리고 어쩌면 우리 성진건설의 미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공식적으로 뒤로 물러나 다음 세대에게
이 횃불을 넘겨주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사람, 제 뒤를 이어 이사회 의장직을 맡게 될 사람은 바로 제 유일한 딸 서윤서입니다. 회의실 전체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놀라움, 의심, 그리고 약간의 불만이 섞인 눈빛들이었죠. 저는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공주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거친 비즈니스의 세계를 헤쳐나가야 하는 거대 그룹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가장 연장자이자 야심이 많았던 박 부회장님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회장님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하지만 윤서양을 회장직에 임명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너무 젊고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경영 경험도 부족합니다. 성진건설은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회사의 존폐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박 부회장님의 말은 매우 정중했지만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미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계셨죠. 여러분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제 딸이 아직 젊고 오랫동안 경영 일선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 아이의 몸에는 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이 아이에게는 시련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큰 시련이 말이죠. 아버지는 옆에 서 있던 최 변호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컴퓨터를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이 켜지자 아주 웅장하고 현대적인 신도시의 조감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 2년간 비밀리에 준비해온 프로젝트입니다. 총 투자 규모 1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블루스카이 시티 복합 신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회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1조 원, 그것은 어마어마한 액수였고 그룹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바로 우리의 새로운 회장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신뢰와 약간의 압박감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 아이가 직접 입찰부터 주 시공사 선정, 그리고 프로젝트의 완공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 지휘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패가 이 아이의 회장 자리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도전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크고 공개적인 시험대 앞에서 더 이상 누구도 반대 의견을 낼 수 없었습니다. 회의는 모든 이사진의 동의하에 끝났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성진건설의 회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의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회에 노련한 여우들의 의심과 거대한 프로젝트의 압박감, 그리고 비즈니스 세계에 늘 도사리고 있는 음모와 함정들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전은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증명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강태준도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에게 그가 버린 여자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 운명적인 이사회 직후 서윤서라는 이름과 1조 원 규모의 블루스카이 시티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재계와 부동산 업계 전체에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약속대로 공식적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고문 역할만 맡으셨습니다. 거대한 건설 제국의 모든 권력과 책임이 이제 온전히 제 어깨 위에 놓였습니다. 새로운 자리에서의 첫 나날들은 제게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업무량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와 두꺼운 재무 보고서들. 하지만 저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새로운 에너지와 흥분을 느꼈죠. 제 피 속에 잠재되어 있던 경영인의 피가 마침내 타오를 기회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주한 첫 번째이자 가장 큰 과제는 바로 블루스카이 시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수년간 품어오신 비전과 전략이 담긴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었죠. 프로젝트 부지는 서울 서부의 수십만 평에 달하는 황금 입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확보한 최고의 땅이었죠. 블루스카이 시티는 최고급 아파트와 호숫가 빌라, 대형 쇼핑몰, 국제학교, 병원, 그리고 거대한 중앙공원과 호수까지 모든 편의 시설을 갖춘 도시 속의 또 다른 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복합 신도시로 계획되었습니다. 총 투자금 1조 원. 이 프로젝트는 경제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성진건설의 독보적인 위치를 확고히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와 중요성 때문에 프로젝트의 주시공사를 선정하는 입찰 경쟁은 상상 이상으로 치열했습니다. 입찰 공고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자마자 제 사무실은 입찰 제안서로 가득 찼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대기업부터 신흥 강자로 떠오른 민간 기업까지 건설업계의 모든 건물들이 이 거대한 기회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블루스카이 시티의 주 시공사가 된다는 것은 막대한 이익을 보장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명성과 능력을 증명하는 최고의 보증수표가 되어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장이자 입찰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저는 수십 개의 두꺼운 제안서를 읽고 분석하며 각 회사의 재무 능력, 시공 경험, 적용 기술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했습니다. 제 곁에는 비즈니스 세계의 노련한 여우들인 이사진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돕는 동시에 저를 감시하는 사람들이었죠. 저의 모든 결정은 그들의 현미경 아래에서 철저하게 분석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가 어떤 실수를 저지를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의도적으로 언론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신문에도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죠. 성진건설 신임 회장의 신상과 얼굴은 대중에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오직 서 회장이라는 이름으로만 알고 있었죠. 이러한 신비주의는 한편으로는 제가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고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와 제가 세운 계획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1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한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숫자와 기술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두뇌들이 벌이는 팽팽한 심리전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 전쟁에 미친 듯이 뛰어든 사람들 중에 제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지만 동시에 가장 기다렸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전남편 강태준이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자리에서 첫 도전을 힘겹게 헤쳐나가고 있을 때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 강태준은 인생 최고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즉 그가 기생충이라 여겼던 아내를 버리고 이혼한 후 그는 마치 해방된 듯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그는 내연녀 최유나와의 관계를 공개하고 그녀를 화려한 파티에 데려가며 사업 파트너들에게 미래의 아내인 것처럼 소개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이 모범적인 남편인 척 연기할 필요도 없는 자유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가 제게 던졌던 흙이나 파먹고 살라는 모욕은 단순히 화가 나서 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오늘날 이룬 모든 것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는 맹목적인 믿음과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는 제가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었던 것들, 제가 아버지의 인맥을 교묘하게 소개해 주었던 사실들을 완전히 잊었거나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이 천재적인 경영인이며 족쇄를 풀고 하늘로 날아오를 용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진건설의 1조 원 규모 블루스카이 시티 프로젝트 정보가 발표되었습니다. 다른 건설사들에게 그것은 기회였지만 강태준에게는 기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온 세상에, 특히 그의 전 부인에게 자신이 없어도 훨씬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완벽한 무대였죠. 1조.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탐욕으로 번뜩이는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이 입찰을 따내면 우리 회사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도약할 거야. 나는 이 건설업계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 중 하나가 될 거라고. 그의 내연녀 최윤아가 책상에 요염하게 걸터앉아 그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자기 최고잖아요. 당연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그 전 와이프 꼴이 얼마나 우스워지겠어요. 내연녀의 말은 그의 오만함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전 직원에게 회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블루스카이 시티 프로젝트를 따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태준 씨의 회사는 어느 정도 명성을 얻긴 했지만 업계의 다른 거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작은 규모였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시공 경험, 재무 능력, 기술력 모든 면에서 한 수 아래였죠. 냉정한 사업가라면 이런 대규모 입찰에서 정면으로 맞붙는 것이 자살 행위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태준 씨는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탐욕과 헛된 자존심이 그의 판단력을 완전히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도박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제가 소개해 주었던 인맥까지 동원해 프로젝트 내부 정보를 빼내려 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성진건설의 베일에 쌓인 신임 회장에게 접근해 뒷거래를 통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와 최 변호사가 저를 둘러싼 비밀의 장막을 너무나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뒷문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태준 씨는 무모한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자신의 제안서를 더 그럴듯하게 꾸미고 재무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은행에서 막대한 금액을 대출받았고 심지어 사채까지 끌어다 써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모든 자산과 미래를 단 한 번의 도박에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패할 것이라는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둑판의 반대편에서 그가 경멸했던 전 부인인 제가 그의 모든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의 회사의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입찰 제안서에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아버지와 제가 쳐놓은 덫이 오만한 그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승패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블루스카이 시티라는 도박에 걸기로 한 강태준은 불나방처럼 전쟁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잠도 자지 않고 밤낮으로 회사에 머물며 팀원들과 함께 입찰 제안서를 완성하는데 매달렸습니다. 그는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발주처에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거절할 수 없는 완벽한 계획서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한 가지, 이 판의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성진건설 신임 회장의 정체였습니다. 비즈니스 세계, 특히 인맥이 실력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설 및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그의 성격과 취향이 어떤지를 아는 것이 엄청난 이점이 됩니다. 사적인 만남, 친밀한 식사 자리, 심지어 영향력 있는 사람의 소개 한마디가 1조 원짜리 입찰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었죠. 사교와 뒷거래에 자신 있던 태준 씨는 그 비밀의 장막을 걷어내기 위해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 수년간 쌓아온 모든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진건설과 거래했던 과거의 파트너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내부 정보를 알 법한 건설업계 고위 공무원들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심지어 성진건설 내부의 고위 직원들에게까지 접근을 시도했죠. 아, 김 부장님, 저 태준입니다. 그는 과거에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넸던 성진건설의 자재부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잘 지내시죠? 조만간 한번 모시고 좋은 자리 만들어야 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혹시 새로 오신 회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회장님 친인척이라는데 너무 베일에 쌓여 있어서요. 저희가 오래같이 일한 사이 아닙니까? 혹시 힌트라도 좀 주시면 제가 알아서 잘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이라고는 고개를 젓는 반응과 애매한 대답뿐이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겠네. 우리도 이메일로만 통보받았지 아직 아무도 직접 뵌 적이 없어. 서 회장님 따님이라는데 워낙 조용해서 언론에 나온 적도 없고 이거 완전 극비사항이야. 강 대표. 내가 함부로 입 놀렸다가 잘리기라도 하면 어떡해. 아버지와 최 변호사의 지휘 아래 성진, 건설의 정보 보안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1급 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룹의 최고위층부터 말단 직원까지 모든 직원은 엄청난 위약금 조항이 포함된 정보보안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아주 작은 정보 유출이라도 발각되면 즉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안심하고 일하고 우리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제 정체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태준 씨는 파고들수록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가 알아낸 것이라고는 모든 공식 문서에 언급된 단 하나의 이름, 서 회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 회장이 누구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신비로움은 그를 더욱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 막강한 권력자와 싸우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성진건설의 입찰심사위원회 회의실에서 바로 그 유령인 저는 다른 위원들과 함께 각 회사의 입찰 제안서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회사 제안서가 화면에 올라왔을 때 제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때는 제 것이라고 여겼던 회사의 이름을, 한때는 제 남편이었던 남자의 익숙한 서명을 보자 씁쓸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이내 경영인의 냉철하고 침착한 판단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태준 씨의 제안서는 매우 훌륭하고 전문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는 야심찬 시공 계획과 겉보기에는 매우 탄탄한 재무 계획을 제시했고 가격 또한 매우 경쟁력 있게 써냈습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아주 설득력 있는 제안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에 있었고 그의 회사의 진짜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는 즉시 치명적인 약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시공 계획은 너무 야심찼습니다. 그가 보유한 기술자와 인부들의 실제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죠. 재무 계획은 탄탄해 보이지만 대부분이 대출금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이고 변수가 많은 프로젝트에서 그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력 있다는 가격은 사실 수익을 최대한 줄이고 심지어 초기 손실까지 감수하면서 어떻게든 입찰을 따내기 위해 제시한 비현실적인 가격이었습니다. 그것은 전문 건설사의 전략이 아닌 모든 것을 건 도박꾼의 전략이었습니다. 이 건은건설의 제안서는 제가 회의에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재무 및 실행 능력 측면에서 몇 가지 매우 큰 위험 요소가 보입니다. 심사팀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 한마디는 위원회의 의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로 인해 입찰 과정은 더욱 팽팽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비밀의 장막은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고 오만한 그는 자신이 판을 주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가 가장 경멸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인생을 건도박에 온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한 달간 이어진 팽팽한 서류 심사와 발표, 제안서, 방어의 과정이 끝나고 마침내 운명의 날, 블루스카이 시티 프로젝트의 입찰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 왔습니다. 건설업계와 부동산 업계 전체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누가 이 세기의 프로젝트를 실행할 영광의 주인공으로 호명될 것인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강태준은 우리에 갇힌 호랑이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였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회사의 자금을 모두 쏟아부었고 모든 것을 이 판에 걸었습니다. 그는 희망에 부풀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기면 모든 것을 얻지만 지면 그의 회사는 즉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고 그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유나야, 뭐 소식 없어? 그는 정보를 캐내라는 임무를 맡긴 내연녀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 아무 소식 없어요. 물어봤는데 오늘 오후 3시 정각에 그룹 홈페이지의 결과가 공식적으로 게시된대요. 시간은 숨막힐 정도로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오후 3시. 성진건설의 홈페이지는 갑작스러운 접속자 폭주로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서야 태준 씨는 겨우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굵은 빨간색 글씨로 된 공지사항이 떠 있었습니다. 블루스카이 시티, 복합신도시, 개발사업 XL1, 공고 입찰 결과, 공고, 태준 씨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스크롤했고 이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눈을 비볐지만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낙찰업체, 주식회사 건흥건설, 건흥건설, 바로 그의 회사였습니다. 그가 이겼습니다. 그가 정말로 이겨낸 것입니다. 사무실에 미친 듯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준 씨는 펄쩍펄쩍 뛰며 옆에 서 있던 최윤아를 끌어안고 그녀를 번쩍 들어올려 빙빙 돌렸습니다. 이겼어. 우리가 이겼다고. 1조. 내가 해냈어. 그는 기쁨에 겨워 거의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이 승리의 쾌감은 그 어떤 것보다 달콤했습니다. 그는 쟁쟁한 대기업들을 모두 물리쳤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는 이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온 세상에 특히 저에게 자신이 승자라고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시 태준 씨는 회사의 모든 임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 다들 해왕 레스토랑으로 모여 내가 다 쏜다. 우리 이 역사적인 승리를 자축하자고. 그날 저녁 성대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최고급 샴페인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태준 씨는 술과 흥분으로 붉어진 얼굴로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오만함이 가득 담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건흥건설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재능과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가 1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약간의 비아냥거림이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했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 과거의 성공이 다른 사람 덕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들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강태준은 누구에게도 기댈 필요 없이 혼자 힘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두가 그가 누구를 겨냥해서 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그는 파티를 생중계하고 있던 친구의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아, 그런데 혹시 지금 집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냥 한마디만 전하고 싶어서. 오늘의 나는 과거보다 훨씬 더 성공했다는 걸. 그 사람은 지금쯤 내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흙이나 파먹고 살고 있으려나. 연 회장은 다시 한번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의 오만함에 동조하는 조롱 섞인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는 명예의 정점에서 모두의 찬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정점이 사실은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승리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잘 짜인 덫의 일부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판을 짜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의 연극을 휴대폰 화면으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의 오만한 미소를 보며 저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껏 웃어도 강태준, 실컷 즐기라고. 어쩌면 그게 당신의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까. 진짜 심판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 그 광란의 축하 파티가 끝난 후 강태준은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의 이름과 건은건설은 순식간에 모든 경제신문에 가장 핫한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던 파트너들과 공급업체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그의 사무실로 몰려와 축하 인사를 건네고 협력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그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전부 업계의 유력 인사들로부터 온 저녁 식사나 골프, 약속 초대였죠. 그는 그 찬사와 존경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치 스스로 제국을 정복한 황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결과 발표 후 일주일 동안 그와 그의 팀은 성진건설의 법무팀과 함께 계약서의 최종 조항을 마무리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모든 업무는 이메일과 한 부회장이 이끄는 프로젝트 팀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베일에 쌓인 서 회장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그 사실은 태준 씨의 호기심과 자부심을 더욱 부풀게 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 회장이라는 사람도 내 재능에 감탄해서 건은건설 같은 젊은 회사를 이례적으로 선택한 걸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막강한 권력자를 직접 만나 악수하게 될 순간을 끊임없이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공식 계약 체결식이 열리는 날, 건설업계 전체가 주목하는 가장 큰 행사였죠. 행사는 성진건설 본사의 가장 크고 화려한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그날 아침 태준 씨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이나 외모를 가꾸는데 공을 들였습니다. 그는 가장 비싼 이탈리아제 맞춤 정장을 골라 입었습니다. 악어 가죽 구두는 먼지 한 톨 없이 반짝였고 손목에는 파텍 필립 시계가 빛나고 있었죠.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날의 그는 누가 봐도 성공한 남자,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전 부인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내가 감히 내 앞에 고개를 들 수 있을지 어디 한번 보자. 서윤서. 그는 회사의 핵심 인력 몇 명과 함께 성진건설 본사에 일찌감치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그 화려함과 전문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주요 방송사와 경제신문의 기자들이 이미 많이 와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조명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사방에서 보내온 축하 화환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행사의 주인공인 태준 씨는 곧바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강 대표님,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이번 프로젝트를 따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번 초대형 프로젝트의 실행 계획에 대해 조금만 귀띔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선 태준 씨는 유능하고 겸손한 CEO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번 계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큰 영광이자 막중한 책임입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준비했으며 발주처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대로 유창하게 대답했지만 눈빛에 담긴 자만심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자들과의 인사가 끝난 후 태준 씨와 그의 팀은
대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회의실은 긴 원목 테이블과 고급 가죽 의자, 그리고 거대한 스크린으로 매우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태준 씨가 제안서, 방어 과정에서 만났던 성진건설의 이사진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고개를 까딱하며 인사했습니다. 의례적인 인사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행사의 사회를 맡은 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블루스카이 시티 복합 신도시 개발 사업 XL1 공구 계약 체결식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발주처인 성진건설그룹과 낙찰업체인 주식회사 건흥건설의 계약이 곧 진행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태준 씨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상석에 놓인 회장석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자리는 아직 비어 있었죠. 베일에 쌓인 회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성진건설그룹의 신임 이사회 의장이자 이 역사적인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실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서윤서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아이소. 회의실에 다시 한번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모든 시선은 회의실 끝에 있는 거대한 원목 문으로 쏠렸습니다. 그 문은 회장 전용 집무실로 통하는 문이었습니다. 태준 씨도 숨을 죽이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가장 기다렸던 순간, 그 신비로운 권력자를 직접 만나는 순간이 마침내 다가온 것입니다. 묵직한 원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회장석에 앉아 회의실의 등을 돌린 채 도시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큰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의 실루엣만 볼 수 있었습니다. 가녀리지만 강력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여성의 뒷모습이었죠.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검은색 가죽 의자가 천천히 아주 우아하게 돌아섰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충격적인 얼굴, 죽었다 깨어나도 강태준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장석 의자가 돌아서는 순간 회의실의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했습니다. 모든 소음, 모든 웅성거림, 모든 숨소리가 마치 진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죠. 큰 창문으로 쏟아지는 빛이 의자에 앉은 여인 주위로 몽환적인 후광을 만들어냈고 그로 인해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차갑고 권위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다름 아닌 바로 저 서윤서였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자 강태준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만족스러운 미소가 그대로 굳어버리더니 이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고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유령을 본 것처럼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과 눈 깜짝할 사이에 흥분으로 붉게 달아올랐던 모습에서 핏기 하나 없는 백지장처럼 하얗게 그리고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값비싼 만년필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정적 속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탁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니, 말도 안 돼. 린. 그는 목소리가 갈라진 채 의미 없는 소리만 간신히 내뱉었습니다. 어떻게 네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의 권위 있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버림받은 아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도 원망도 없었죠. 그것은 회장이 사업 파트너를 바라보는 눈빛, 차갑고 낯설고 심지어 약간의 동정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과거에 저를 바라봤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를 패배자, 초라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그제야 놀라움에 찬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사진 멤버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직접 목격하며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와 같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넋이 나가 새파랗게 질린 태준 씨의 얼굴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올해 최고의 특종을 잡은 것입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흙이나 파먹고 살라는 조롱을 당했던 전 부인이 알고 보니 1조 원대 프로젝트를 주무르는 회장이자 전 남편 회사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서 회장님, 유일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던 최 변호사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모두 도착했으니 계약 체결식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최 변호사의 말은 마치 찬물처럼 태준 씨를 망상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온몸을 떨며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저를 한번 그리고 회의실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 속에서 굴욕감, 당혹감, 그리고 미칠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너무나 완벽하게 짜인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는 것을. 이거 장난이지? 그렇지? 그는 목이 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였어. 네가 이 모든 걸 꾸민 거야.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저는 여전히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을 뿐입니다. 강 대표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오늘은 중요한 계약 체결식입니다. 좀 더 프로다운 태도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몸이 안 좋으시다면 행사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은 부드러우면서도 그의 뺨을 후려치는 듯한 일격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둘의 위치를 상기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발주처의 회장이자 모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는 그저 계약을 따내기 위해 애원해야 하는 시공사 대표일 뿐이라는 것을. 태준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 손은 핏줄이 붉어질 정도로 세게 주먹을 쥐고 있었죠. 그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이 테이블을 뒤엎고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만약 지금 포기한다면 그의 회사는 즉시 파산할 것이고 그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탐욕과 헛된 자존심이 그가 물러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아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모습은 우는 것보다 더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좀 놀라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옛 지인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아, 그러신가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도 아주 놀랐습니다. 거는 건설 같은 젊은 회사가 그렇게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칠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알던 것보다 강 대표님 능력이 훨씬 더 좋아지셨나 봅니다. 제 말은 다시 한번 그의 자존심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죠. 저는 최 변호사에게 눈짓하며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계약서의 주요 조항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진짜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준 씨는 그 자리에 앉아 이를 악물고 저와 제 팀이 그를 위해 특별히 신경 쓴 계약서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계약서는 모든 조항 하나하나가 덫이었고 그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올감이었습니다. 통쾌한 반전 드라마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협상 테이블 위에서의 새로운 대결, 새로운 전쟁이 막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칼자루를 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충격적인 반전 이후 성진건설의 대회의실은 순식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무언극의 무대로 변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오만함의 정점에 서 있던 강태준은 이제 마치 담임 선생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문제아처럼 의자에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가 하얗게 변하기를 반복했고 눈은 끊임없이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증오, 굴욕감, 혼란, 그리고 감출 수 없는 두려움까지 온갖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그는 더 이상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갇힌 것입니다. 반면 저는 회장석에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10년 전의 순종적이고 인내심 많던 아내 서윤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는 1조 원대그룹의 회장 서윤서입니다. 배신의 고통은 저를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강하고 더 냉혹하게 만들었죠. 저는 소리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세상, 즉 권력과 돈의 논리를 이용해 그의 오만함을 서서히 그리고 철저히 부숴버릴 것입니다. 최 변호사님, 시작하시죠. 저는 감정의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침착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약서의 주요 조항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강 대표님,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XL109 시공계약의 핵심 조항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 대표님과 건은건설 관계자분들께서는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률 용어로 포장된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읽어내리는 조항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채찍이 되어 태준 씨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첫 번째 조항은 공사 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전체 프로젝트는 귀사께서 제안하신 30개월이 아닌 24개월 이내에 완공되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지연될 경우 지연된 날짜 하루당 총 계약 금액의 0.1%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태준 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24개월이라니요? 입찰 공고문에는 분명. 그가 반박하려 했지만 최 변호사가 말을 잘랐습니다. 강 대표님, 입찰 공고문은 기본적인 요구 사항일 뿐입니다. 발주처는 최종 협상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사께서 이를 수락할지 여부는 비사의 권리입니다. 이런 초대형 프로젝트의 공사 기간을 6개월이나 단축하는 것이 엄청난 도전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고 효율의 운영 시스템과 풍부한 인력, 그리고 24시간 내내 현장을 가동해야 할 겁니다. 혹시 건은건설이 이 요구를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최 변호사는 걱정스럽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태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 능력으로는 30개월 안에 완공하는 것조차 기적에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4개월로 줄이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지금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동안 떠벌렸던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쓰디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의지가 강한 파트너와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순간 제 칭찬은 그 어떤 욕설보다 더 비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최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 조항은 자재 품질에 관한 것입니다. 철근, 시멘트부터 타일, 위생도기까지 모든 주요 건축 자재는 발주처가 지정한 목록에 따라 독일 및 이탈리아의 최고급 브랜드 제품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변경이라도 반드시 이사회 의장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한 번의 일격이었습니다. 입찰 경쟁에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 태준 씨는 대부분 국산 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했고 일부 고급 마감재만 수입품을 사용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모든 자재를 유럽산으로 교체하게 되면 프로젝트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게 될 것이고 이는 모든 이익을 갉아먹고 심지어 막대한 손실을 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태준 씨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합니다. 저희의 재무 계획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저는 거는 건설처럼 크고 신뢰 있는 회사는 당연히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줄 알았는데요. 설마 1조 원짜리 신도시를 값싼 자재로 지을 생각은 아니셨겠죠. 강 대표님, 우리 성진건설은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기의 건축물, 품질의 상징입니다. 만약 귀사의 재무 능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저희는 귀사의 낙찰 자격을 다시 검토해봐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제 말은 부드러우면서도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물러설 수 없는 곳으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굴욕 속에서 모든 것을 잃거나. 태준 씨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일부러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쓰디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여야만 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의 대결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가혹한 조항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계약 이행 보증금 조항은 전례 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했고 산업안전조항은 엄격한 국제 기준과 무거운 벌금을 명시했습니다. 감리조항은 발주처가 독립적인 감리단을 24시간 현장에 상주시키고 위반 사항 발견 시 언제든지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모든 조항 하나하나가 저와 제 팀이 건은건설의 목을 서서히 조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한 올감이었습니다. 태준 씨는 그 자리에 앉아 식은땀을 뻘뻘 흘렸고 셔츠가 흠뻑 젖었습니다. 오만했던 그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갇힌 짐승처럼 자신을 둘러싼 벽이 서서히 좁혀오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대결은 처음부터 승패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 혼자가 아닌 제가 손에 쥔 거대한 제국, 거대한 시스템과 맞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의 2시간 동안 지독하게 가혹한 계약 조항들로 고문을 당한 끝에 계약 체결식은 마침내 가장 중요한 순서에 다다랐습니다. 최 변호사는 깔끔하게 인쇄된 두툼한 계약서 2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한 분은 제 앞에, 다른 한 분은 강태준 앞에. 서윤석 회장님과 강태준 대표님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씨는 앞에 놓인 계약서를 한번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저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오직 혼란과 약간의 애원만이 남아있었죠. 그는 마치 눈빛으로 제게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손을 거두어 달라고. 하지만 저는 아무런 동요 없이 차갑게 그를 마주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펜이 떨렸습니다. 그는 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자신이 공식적으로 덫에 거의 패배가 확정된 도박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명하지 않으면 그는 즉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위해 빌린 막대한 빚 때문에 회사는 파산할 것이고 그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태준 씨에게 그 굴욕은 죽음보다 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탐욕과 헛된 자존심이 다시 한번 그의 이성을 이겼습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희미한 희망이 남아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기적을 일으켜 이 시련을 극복하고 자신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혹은 한때 자신을 미치도록 사랑했던 아내인 제가 설마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지는 않을 것이라는 헛된 환상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단호하게 펜을 들어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달리 떨리고 비뚤어진 서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물고기가 마침내 미끼를 물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역시 차분하게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제 서명은 분명하고 단호하며 권위가 넘쳤습니다. 딸깍, 제가 펜 뚜껑을 닫는 소리가 마치 최종 판결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양측의 협력을 축하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례에 따라 태준 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차갑고 땀으로 축축한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어색하고 서먹한 악수였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다시 한번 터지며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이 순간 뒤에 숨겨진 쓰디쓴 이야기와 정교하게 짜인 덫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행사가 끝나자 태준 씨와 그의 팀은 마치 도망치듯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인터뷰에 응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돌아가서 풀 수 없는 숙제와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아버지와 저는 차를 마시며 마주 앉았습니다. 아주 잘했다, 윤서야.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그놈에게 똑똑히 보여주었구나. 하지만 아빠,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너무 잔인했던 건 아닐까요? 그래도 한때는 제 남편이었는데.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제게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딸아, 비즈니스 세계에 동정심이 설 자리는 없단다. 특히 너를 무참히 배신한 자에게는 더더욱. 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넌 그저 내게 속한 것을 되찾고 그놈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줬을 뿐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 판에서 너는 정말 그놈이 그렇게 쉽게 입찰을 따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니? 수십 개의 쟁쟁한 경쟁자들, 그놈의 회사보다 훨씬 더 큰 대기업들 사이에서 어떻게 그놈이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는지 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그건 운이 아니란다, 딸아. 그건 기획이었지. 그리고 아버지는 제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태준 씨가 입찰에 성공한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와 저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태준 씨 제안서의 약점들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몇몇 이사진들에게 건흥건설이라는 젊고 잠재력 있는 회사를 밀어주라고 넌지시 암시까지 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다른 회사가 입찰을 따냈다면 넌 그저 평범한 사업 파트너를 얻었을 뿐이겠지. 하지만 강태준이 따내면 넌 원수이자 빚쟁이이자 그리고 가르침을 줄 대상을 동시에 얻게 되는 거란다. 아버지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그놈이 이기기를 바랐다. 자만심의 정점에 서야만 추락했을 때 그 고통이 더 클 테니까. 나는 그놈이 제 손으로 그 계약서에 서명하고 우리가 쳐놓은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길 바랐다. 그 계약서는 선물이 아니야. 달콤한 설탕으로 포장된 독이 든 열매지. 그것은 그놈 회사의 생명력과 자금을 서서히 빨아들여 마침내 완전히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말을 잃었습니다. 자상하기만 했던 제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깊고 무서운 수를 계획하셨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는 정말 전쟁터였습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아버지는 제 생각을 읽으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놈이 너에게 했던 짓을 기억하거라. 이건 그가 치러야 할 대가다. 이제부터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데만 집중하거라. 그리고 미끼를 문물고기가 어떻게 발버둥치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나날들이 진정한 전쟁이 될 것이며 그 전쟁에서 승리는 이미 제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운명적인 계약 체결식 이후 강태준은 승리자가 아닌 마치 악마에게 영혼을 판 계약서에 서명한 패배자의 심정으로 회사에 돌아왔습니다. 전 부인에게 당한 굴욕감과 가혹한 계약 조항에 대한 막막함이 그의 자만심에 찬 불꽃을 거의 꺼뜨렸습니다. 하지만 탐욕과 헛된 자존심이 다시 한번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 그는 자신과 측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계약 조건이 좀 까다로우면 어때? 그만큼 이 프로젝트가 대단하다는 증거 아니겠어? 우리가 이걸 해내기만 하면
건은건설의 이름은 전국에 울려 퍼질 거야. 이익은 좀 줄어들지 몰라도 우리가 얻게 될 위상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라고. 그는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며 동료들과 자기 자신의 사기를 북돋우려 애썼습니다. 그는 불나방처럼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게 굴어도 기어코 이겨내고 말겠다는 결심이었죠.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현실은 언제나 환상보다 냉혹한 법입니다. 저와 아버지가 그를 위해 준비한 설탕 바른 독약은 그가 프로젝트를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쓴맛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어려움은 바로 자금 문제였습니다. 24개월이라는 초고속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태준 씨는 초반부터 자재를 확보하고 장비와 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제안서를 꾸미기 위해 빌렸던 급전의 상환일이 이미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은행들 역시 위험 요소가 가득한 계약서를 검토한 후 추가 대출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부터 사채업자까지 온갖 곳을 뛰어다니며 문을 두드렸고 살인적인 이자를 감수하며 겨우 초기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기계를 겨우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의 회사는 출발선에서부터 이미 거대한 빚더미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자재 문제였습니다. 계약서는 모든 자재를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최고급 제품만 사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태준 씨는 이미 계약했던 국내 공급업체들과의 계약을 눈물을 머금고 모두 취소해야 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유럽의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고 협상하는 것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가격은 비쌌고 수입 절차는 복잡했으며 운송 기간은 길었습니다. 단지 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그의 공사 기간은 이미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첫 번째 위약금 고지서가 불길한 징조처럼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를 가장 골치 아프게 한 것은 바로 인력과 기술 문제였습니다. 그가 제안서에서 허풍을 떨었던 시공 계획은 최첨단 건설 기술과 최고 수준의 기술자들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건은건설은 사실상 중견 기업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최신 장비도 부족했고 직원들 역시 이렇게 기술적으로 복잡한 초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해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태준 씨는 다른 협력업체들로부터 비싼 돈을 주고 전문가와 장비를 급하게 빌려와야 했습니다. 블루스카이 시티 현장은 순식간에 여러 회사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과 장비들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바벨탑이 되어버렸습니다. 체계 없이 각자 일하다 보니 생산성은 떨어졌고 기술적인 실수가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태준 씨의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태준 씨가 자신이 만든 혼란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내연녀 최윤아 역시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애인이 1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따내자 재벌 사모님 같은 삶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태준 씨에게 비싼 명품과 호화로운 해외여행을 요구했습니다. 자기, 이제 1조 원대 부자인데 몇 억 쓰는 게 뭐 대수야? 자기가 날 위해 주는 상이라고 생각해. 내가 항상 옆에서 응원해줬잖아. 태준 씨는 프로젝트의 어려움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애인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이를 악물고 그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이미 빠듯했던 회사의 자금은 그녀의 사치스러운 씀씀이로 인해 더욱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밝은 미래와 새로운 위상에 대한 꿈은 서서히 출구 없는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오만했던 강태준은 이제 자신의 환상과 탐욕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쓰디쓴 꿈에서 만약 자금, 자재, 인력 문제가 첫 번째 쓴맛이었다면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제가 강태준을 위해 준비한 진짜 독약이었습니다. 발주처로서 저는 절대적인 권력, 즉 감리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권력을 철저하게 사용하여 태준 씨와 그의 회사가 일하는 매일매일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자마자 저는 특별 감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 팀의 멤버들은 성진건설의 평범한 직원들이 아니었습니다. 건설업계 최고 전문가들, 아버지께서 직접 고르고 모셔온 까다롭고 원칙주의적이기로 악명 높은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24시간 현장에 상주하며 사전 통보 없이 언제든지 어떤 공정이든 검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감리팀은 전문가의 눈으로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콘크리트 배합 비율이 기준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즉시 시정명령서 발부. 철근 하나가 몇 센티미터 잘못된 위치에 배치되면 시정명령서 발부 및 재시공 요구. 인부 한 명이 안전모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시정명령서 발부. 위약금, 통지서가 태준 씨의 사무실로 쉴 새 없이 날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천만 원, 수억 원 정도의 작은 벌금이었습니다. 태준 씨는 분통이 터졌지만 잘못은 자신들에게 있었기에 이를 악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기술팀에게 소리를 지르며 더 꼼꼼하고 신중하게 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그들이 노력하면 할수록 실수는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시한 기준은 거는 건설 같은 중견 기업이 아닌 세계 최고의 건설사들을 위한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준 씨의 팀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기준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2부 리그 축구팀이 프리미어리그의 규칙에 맞춰 경기를 하도록 강요당하는 것과 같았죠. 결과는 당연히 재앙이었습니다. 블루스카이 시티 현장은 더 이상 건설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지뢰밭이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벌금이라는 지뢰를 밟을 수 있었죠. 그로 인해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는 더욱 더뎌졌습니다. 짓고, 부수고, 다시 짓기를 반복했습니다. 비용은 나날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공사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태준 씨는 미친 사람처럼 변해갔습니다. 잠을 못 자 해숙해졌고 두 눈은 퀭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내연녀와 데이트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현장에서 소리치며 지시하고 다시 사무실로 달려와 산더미 같은 서류, 시정명령서, 그리고 빚 독촉장들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 미친 여자, 일부러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는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타일의 색상이 샘플과 미세하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십억 원짜리 벌금 통지서를 받고는 사무실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거야. 나한테 복수하는 거라고. 그는 제 의도를 깨달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은 계약서와 법률에 따른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으로 그 계약서에 서명했고 제 발로 그 덫에 걸어 들어왔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서야, 제발 부탁이야.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네가 나한테 화난 거 알아. 하지만 일은 일이잖아.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는 없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계약 체결식 직후 그가 제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이었습니다. 내 힘이 어떤지 이제 알겠어. 네가 얼마나 흙을 파먹고 사는지 지켜보지. 그 사진과 함께 저는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아직 파먹을 흙은 많아. 천천히 마음껏 파먹도록 해. 제 문자는 태준 씨의 자존심에 비수를 꽂는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결코 봐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공사 시작 3개월 후 프로젝트는 계획보다 2개월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누적된 벌금은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했죠. 건흥건설은 재정이 완전히 바닥나 더 이상 공급업체의 대금을 지불할 능력도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돈도 없었습니다. 블루스카이 시티 현장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심각한 공사 지연 조항을 근거로 최 변호사는
성진건설을 대신해 태준 씨의 회사에 시공계약에 일방적인 해지를 통보하는 공식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와 함께 계약 위반으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약 이행 보증금 전액을 몰수하기 위해 건은건설을 상대로 경제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통보도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하늘의 그물이 마침내 닫혔습니다. 오만했던 강태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의 인생을 건 도박은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는 패배로 끝났습니다. 배신당한 아내의 복수는 비록 늦었지만 너무나 달콤하고 통쾌했습니다. 성진건설로부터 날아온 계약 해지 및 소송 통지서는 강태준과 건은건설에게 이미 서명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썩어가던 배를 심연에 바닥으로 침몰시키는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었습니다. 아주 희미했던 희망마저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통보를 받은 직후 건은건설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성진건설로부터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소식은 산불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태준 씨의 회사에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했던 업체들은 일제히 사무실로 몰려와 빚 독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도 즉시 채무압류 통지서를 보내고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몇 달째 월급을 받지 못한 수백 명의 노동자와 기술자들 역시 파업을 벌이며 회사를 포위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축하 화환으로 가득 찼던 건은건설의 사무실은 이제 욕설과 울음소리, 빚 독촉으로 가득 찬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한때 유능한 대표로 불렸던 태준 씨는 이제 자신의 사무실에 숨어 감히 얼굴도 내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끄고 문을 굳게 잠근 채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앉아 밖에서 들려오는 혼란스러운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자신을 부르는 소리, 하나하나가 이미 지칠 대로 지친 그의 정신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키워온 회사는 이제 법원의 파산 선고를 기다리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의 집과 고급 승용차, 그가 가진 모든 재산 역시 곧 은행에 압류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자칭 1조 원대 부자에서 하룻밤 사이에 빈털터리, 거액의 빚쟁이로 전락했습니다. 극심한 절망 속에서 그는 자신의 마지막 안식처라고 믿었던 내연녀 최유나를 찾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애처롭게 애원했습니다. 유나야, 나 좀 살려줘. 나 모든 걸 잃었어. 제발, 제발 여기로 와주면 안 될까? 지금 내 곁엔 너밖에 없어.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최유나처럼 속물적인 여자에게 사랑은 돈과 지위가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준 씨의 배가 가라앉고 있을 때 그녀는 가장 먼저 그 배에서 뛰어내릴 사람이었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수학이 넘어 그녀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파산. 장난해. 이 실패자야. 내가 너 같은 무능한 놈한테 내 청춘을 낭비했다니.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뚜뚜뚜. 매정하게 끊긴 전화 소리는 태준 씨의 희미한 희망의 끈을 끊어버리는 마지막 칼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사람들은 최유나가 태준 씨가 얻어준 고급 오피스텔에서 모든 짐을 챙겨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이미 새로운 안식처를 찾았다고 합니다. 태준 씨보다 나이는 훨씬 많지만 더 부유한 다른 재력가를 말이죠. 그 영악한 여우는 절대 손해보는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사업도 사랑도 모두 잃은 태준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서울 정도의 공허함만이 남았을 뿐이었죠. 그는 텅 빈 집안에 홀로 앉아 차 앞 딱지가 붙어가는 가구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자신이 내뱉었던 저주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나 없이 너 혼자 흙이나 파먹고 살 팔자야. 너무나 쓰디쓴 아이러니였습니다. 그가 저에게 퍼부었던 모욕이
이제 고스란히 그의 인생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한때 정상에 서서 저를 비웃었지만 이제는 말 그대로 흙을 파먹고 살아야 할 위기에 처한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몇 주 후 건은건설은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적 대표였던 태준 씨는 모든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는 남은 재산을 모두 팔았지만 거대한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은행부터 사채업자까지 수십 명의 채권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여관을 전전하며 언제나 두려움에 떨며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그를 봤다고 합니다. 한때는 번듯했던 강태준 대표가 허름한 길거리 식당에서 낙고해진 옷차림으로 두부 몇 조각뿐인 밥을 허겁지겁 먹고 있었다고 말이죠. 그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굴욕과 실패라는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업보는 칼이나 주먹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오만함과 그가 저지른 실수들이 그를 심판한 것입니다. 그것은 명예의 정점에서 진흙탕의 밑바닥까지 완벽한 추락이었습니다. 강태준이 실패와 굴욕의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반대편에서는 새로운 새벽이 눈부시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건은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한 후 저의 단호한 지휘 아래 성진건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직접 블루스카이 시티 프로젝트의 총괄 시공사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대담한 결정이었습니다. 태준 씨의 도박보다 훨씬 더 큰 도박이었죠. 하지만 그와는 달리 저의 도박은 실력과 거대한 시스템 그리고 전략적인 비전이라는 탄탄한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룹 최고의 인재들을 총동원했습니다. 최고의 기술자들과 건축가들부터 최첨단 건설 기술까지. 저는 밤낮 없이 일하며 현장에 상주했고 모든 공정을 직접 지휘하고 감독했습니다. 1년 후 블루스카이 시티의 첫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고 단지 내 도로가 매끄럽게 포장되고 푸른 나무들이 그늘을 들이우기 시작했을 때 도시 전체가 경악했습니다. 프로젝트는 기적적인 속도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감도에 표현된 것 이상으로 완벽한 품질과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블루스카이 시티는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고 성진건설의 능력과 위상을 증명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서윤서, 세상 물정 모르던 공주, 회장 직무대행이었던 저는 이제 재계의 진정한 여왕으로 거듭났습니다. 제 이름은 모든 언론에서 언급되었습니다. 더 이상 서진혁 회장의 딸이나 실패자의 전 부인이 아닌 유능하고 카리스마 넘치며 강력한 여성 회장으로서 말이죠. 저는 파산 직전의 프로젝트를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성진건설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말이 아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결과로 제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한때 저를 의심했던 이사진 멤버들은 이제 모두 존경과 절대적인 신뢰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그 자리를 쟁취한 것입니다. 지금의 저는 1년 전의 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권위 있는 정장을 입고 비즈니스에서는 냉철한 판단력을 유지하지만 제 내면 깊은 곳에서는 평온함과 삶의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도 고통에 시달리지도 않습니다. 저는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태준 씨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젊은 날에 순진하고 맹목적이었던 제 자신을 용서한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랑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여행을 하고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한 여성의 행복이 반드시 한 남자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독립, 자율성, 그리고 자존감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때 그 누구도 가릴 수 없는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을 가끔 태준 씨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오랫동안 숨어 지내던 그는 결국 어느 가난한 동네의 술집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려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는 소란죄와 과거의 빚 문제로 몇 년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하죠. 저는 그 소식을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파문이 일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제 인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눈물과 씁쓸함, 그리고 굴욕으로 가득했던 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이 이야기도 결말을 맞았습니다. 왕자와 공주가 나오는 동화 같은 결말이 아닌 더 현실적이고 강인한 결말을요. 배신에 맞서고 고통을 힘으로 바꾸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새벽을 가져온 한 여성에 대한 결말입니다. 저는 블루스카이 시티 중심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서 불이 켜지는 도시를 내려다봅니다. 혼자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제가 이룬 모든 것과 사람들의 존경,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한 여성의 자존감과 긍지가 있으니까요. 한 여왕의 새벽은 마침내 눈부시게 밝아왔습니다. 네, 윤서 씨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함께 따라오신 시청자 여러분, 이제 잠시 숨을 고를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배신자의 몰락에 통쾌하거나 운명을 탓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함께 사색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인생이 고통과 눈물로 빚어낸 귀중한 교훈, 즉 삶의 보석들을 주워 담기 위함입니다. 저희 여유로운 노후 채널의 목적은 단순히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넘어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힘과 지혜를 얻어 더 나은, 더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윤서 씨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비극처럼 들릴 수 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랑과 결혼에 있어 영원한 숙제, 특히 여성의 희생과 자존감의 가치에 대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가슴 아픈 교훈은 맹목적인 희생과 잘못된 믿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 특히 여성들은 사랑에 빠지면 계산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기회를 포기하고 자신을 바꾸며 진실된 희생이 영원한 사랑으로 보답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윤서 씨는 바로 그런 희생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거의 절대적인 희생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졌던 그녀, 국내 굴지의 건설, 그룹 외동딸이었던 그녀는 기꺼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화려한 저택, 상류층의 지위, 아버지가 닦아놓은 탄탄대로의 미래까지 그녀는 평범한 삶을 받아들였고 작은 자취방에 살며 소박한 일을 하고 자신의 신분을 속였습니다. 왜였을까요? 오직 가문이 아닌 진실하다고 믿었던 사랑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윤서 씨의 행동은 순수한 마음, 즉 자신의 배경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서 사랑받고 싶다는 존중받아 마땅한 소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것은 숭고한 희생이었고 한 남자에게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건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맹목적인 희생은 역설적으로 처음부터 그녀를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던 무기와 이점들을 제 손으로 버린 셈입니다. 자신의 진짜 배경을 숨김으로써 그녀는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자신이 물려받은 높은 수준의 교육, 넓은 시야, 그리고 내재된 힘까지 모두 숨긴 것입니다. 이는 그녀의 결혼 생활에 보이지 않는 불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나 남편을 도왔고 조용히 아버지의 인맥을 이용해 남편을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은 감사받기는커녕 남편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성공 뒤에 아내의 조용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거나 애써 외면했습니다. 윤서 씨의 희생은 인정받지 못했고 오히려 짐처럼 여겨졌습니다. 강태준의 눈에 그녀는 그저 현실에 안주하는 발전 없는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바라보며 오만함에 빠져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성공에 기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쓰디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성공을 만들어준 사람이 결국 그에게
기생충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희생은 무심코 그의 내면에 있던 오만함과 이기심이라는 악마를 키웠고 마침내 가장 잔인한 배신으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랑에서의 희생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쌍방향이어야 하며 결코 자신의 자존감과 가치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당신에게 진짜 모습을 숨기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속한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남자는 당신이 가진 것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며 그것 때문에 자격지심을 느끼거나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성공을 자신의 기쁨처럼 여길 것이지 눈의 가시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친절과 희생이 잘못된 곳에 쓰이면 그것은 어리석음과 자기 파괴가 됩니다. 우리는 줄 수 있지만 결코 자존심까지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십시오.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빛을 감추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눈부신 후광까지도 사랑할 것이지 그것을 억지로 끄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또 다른 깊은 교훈으로 이끕니다. 바로 남자의 본성, 오만함과 그 이면에 숨겨진 자격지심에 대한 교훈입니다. 강태준이라는 인물은 매우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는 완전히 무능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능력도 의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능은 견고한 인격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빨리 그리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찾아온 성공은 그를 자기 자신에 대한 환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만함의 깊은 본질은 종종 자격지심에서 비롯됩니다. 태준 씨는 항상 강하고 거만하게 행동했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항상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출신에 대한 열등감, 아내보다 뒤처진다고 느끼는 결혼 생활에 대한 열등감. 비록 그는 아내가 얼마나 부유한지 몰랐지만 말입니다. 그에게 사업적 성공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고 재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극에 달했을 때 그는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하는 아내를 곁에 둘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적인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해줄 장신구로서 최유나 같은 젊고 아름다운 모델, 더 화려한 무언가를 필요로 했습니다. 따라서 태준 씨의 배신은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예욕에 눈이 멀어버린 한 남자의 배신이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온 사람을 버리고 피상적이고 더섭는 가치를 좇아 달려간 한 남자의 배신이었죠. 이는 우리 모두에게, 남녀 모두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남성분들에게는 진정한 남성다움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남성다움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인정할 용기, 그리고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여성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에 있습니다. 아내의 성공을 축하해주지 못하는 남자, 아내의 뛰어남의 위협을 느끼는 남자는 약한 남자입니다. 여성분들에게는 강태준의 이야기는 또 다른 경고입니다. 부부의 정보다 헛된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존심이 너무 강한 남자에게 인생을 맡길 때는 신중하십시오. 그가 성공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버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그의 초라했던 시절을 목격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윤서 씨의 이야기가 주는 가장 귀중한 교훈은 바로 복수라는 두 글자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정의입니다.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윤서 씨는 고통스러워했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범한 여성들처럼 소란을 피우거나 끔찍한 복수극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방식의 복수, 여왕의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했던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최고의 복수는 내 원수를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다. 그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높은 곳에 서는 것이지. 그가 고개를 아무리 쳐들어도 내 모습조차 볼 수 없을 만큼 높은 곳에.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매우 깊은 철학입니다. 가장 저급한 복수는 폭력과 욕설을 사용하여 자신을 원수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고상하고 고통스러운 복수는 바로 자기 자신의 성공과 행복입니다. 윤서 씨는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가치 없는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본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데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태준 씨가 그토록 갈망했던 세상, 즉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의 논리를 이용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의 비난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회장석에 앉아 자신의 존재 자체, 자신의 성공 자체가 한때 자신을 무시했던 남자의 뺨을 후려치는 통쾌한 일격이 되게 했습니다. 계약 체결식에서의 반전,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치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쳐놓은 달콤한 덫, 그 가혹한 계약서는 비열한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정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가장 갈망했던 기회를 주었고 결국 그의 환상과 무능함이 스스로를 파멸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추락한 것은 그녀가 밀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실력에 비해 너무 높은 산을 오르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교훈입니다. 상처받고 배신당했을 때 증오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그 고통을 자신을 성장시키는 연료로 사용하십시오. 자기 개발, 경력, 그리고 자신을 더 나은, 더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대답이며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처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서 씨의 이야기는 한 여성의 진정하고 지속 가능한 행복은 곁에 있는 남자가 아니라 내면의 가치, 독립성, 자존감, 그리고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능력에 있다는 깊은 인문학적 가치를 확인시켜 줍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윤서 씨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일어섰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일으켜 세웠으며 더 강하고 매력적이고 성공적인 버전의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성이 행복을 위해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해로운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자신만의 새벽을 찾아 나설 때 찾아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그녀가 성공의 정점에서 혼자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게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은 모든 여성에게 힘과 무한한 영감을 주는 상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서 씨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로부터 얻은 교훈은 영원히 우리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믿음을 올바른 곳에 두며 넘어져도 항상 용감하게 다시 일어서라고 말해줍니다. 인생은 항상 공평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은 때로 폭풍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서 씨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힘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 배신의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내일에 대한 믿음을 결코 잃지 마십시오. 용감하게 일어서서 당신에게 속한 것을 되찾고 당신 인생 이야기의 행복한 결말을 직접 써내려 가십시오. 지금까지 여유로운 노후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와 교훈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느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공유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어딘가에서 기댈 어깨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힘을 보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가장 강하고 행복한 버전의 자기 자신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